다음은 저희가 가장 섭외하기가 어려웠던 RFHIC 내용이고요. 저희 정지 위성 관련한 RFHIC에서 그동안 개발했던 사례들을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RFHIC 이영환 본부장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RFHIC의 세콤 앤 MMIC 본부를 맡고 있는 이영환입니다. 저희 RFHIC의 이제 위성과 MMIC를 이렇게 다루는 부서가 세콤 앤 MMIC 부서이고요. 큰 축으로 보면 위성 부분이 있고, 그리고 MMIC를 개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은 둘 다 해당되지만 주로 위성에 대해서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이고요. 현재 RFHIC가 위성 제품을 어떻게 개발하고 있는지에 대한 현황과, 그리고 두 번째로는 위성용 능동부품을 어떻게 개발하는지, 어떻게 제작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RFGN 햄트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FHIC 위성 개발 현황입니다. 보시는 대로 크게 세 가지의 이제 위성체를 좀 보여드리고 있고요. 작년에 발사된 차세대 소형 위성 2호에 저희 SSAP가 검증용으로 실려서 올라가 있습니다. 1차 시험 결과 특이사항 없이 잘 동작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요. 추가적으로 시험을 통해서 더 많은 성능들을 검증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현재 공공복합통신위성이라고 해서 국가 예산으로 진행되고 있는 4천억 규모의 사업이 있고요. 이 안에 다양한 탑재체를 싣고 있고, 그 탑재체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기 위해서 많은 수의 능동 부분품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한국형 위성화법 시스템이라고 해서 GNSS라고 하죠. 대표적인 게 GPS가 있고요. 러시아의 글로나스도 있고, 유럽도 있고, 여러 국가들이 이제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는 GNSS는 아니고요. RNSS라고 해서 한국 주변에 이제 위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별도의 위성을 띄워서 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지금 개발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총 8기가 올라갈 예정이고요. 현재 1호기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볼 텐데요. 정지궤도 공공복합통신위성에는 총 3개의 탑재체가 들어가게 되고요. 먼저 플렉서블 통신 탑재체라고 해서 FBCS라고 불리우는데요. 이 안에 저희가 RF 파트 중에서 능동 부품을 개발하고 있는 것들이 종류가 좀 많이 있습니다. 맨 위에 있는 부분이 LNA 모듈이고요. 그리고 여기가 다운 컨버터, 그리고 앞에 로컬 오실레이터 부분이 같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다운 컨버터와 여러 가지 전원 부분이 따로 또 붙어 있게 되고, 이렇게 해서 한 세트가 들어가게 되고, 업 컨버터 모듈이 또 한 세트가 있게 되고, 최종적으로는 이런 모듈들이 3개씩 묶여서 올라가게 됩니다. 원래 당초 계획에는 4개가 들어가기로 되어 있었는데 좀 숫자를 줄여서 그 채널을 통합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가게 됐고요. 그리고 이 안에는 리던던시 구조라고 해서 위성 같은 경우는 고장이 나면 사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만약을 대비해서 절체를 통해서 예비 모듈이 동작하게끔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랫부분은 이제 MRO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마스터 레퍼런스 오실레이터라고 해서 DPFE, 그러니까 신호 처리기와 로컬 오실레이터에 공급되는 10MHz 신호를 공급하는 역할을 하고요. 옆에 있는 부분들이 그 신호들을 분배해서 공급하기 위한 패시브 모듈들입니다. 다음은 정보 수집 탑재체고요. 정보 수집 탑재체는 말 그대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것이고요. 환경부 주관으로 지금 개발되고 있는 탑재체입니다. 주로 이제 댐이나 이런 곳에 수량 정보를 통해서 재난 상황에 홍수 예보라든가 이런 걸 목적으로
답재체가 실리게 됐고요.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LNA 모듈, 그리고 다운 컨버터, 전원 모듈, 그리고 특이하게 여기에는 저희가 직접 개발하는 SSP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은 위성 항법 보정 탐지차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아이카오라고 하는 국제 항공기구에서 권고하는 사항으로 모든 공항에 고도 정보를 좀 더 정확하게 제공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시스템에도 저희가 LNA와 다운 컨버터 두 종을 넣게 됩니다. 보통 여기에는 L1 신호를 넣게 되고 여기에는 L5 신호를 통해서 이 두 개의 채널로 제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위성 능동부품 개발 과정입니다. 사실 여기에 다 기술하기에는 내용이 굉장히 광범위하고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약 3분의 1 수준으로 줄여서 지금 내용을 정리했고요. 내용을 보시면서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겠다라고 작성하면서 느꼈는데, 필요하시다면 개인적으로 질문해 주시면 저희가 알려드릴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먼저 위성 능동부품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될 내용입니다. 보통 상위기관, 체계기관이나 위성을 직접 개발하는 기관에서 저희가 일단 기본적인 자료를 받아야 되고요. 대표적인 게 품질 요구사항이라고 해서 파 문서를 받아야 됩니다. 보통 저희한테 오는 건 S파가 될 거고요. 그리고 환경 문서, 그래서 환경에 대한 규정, 환경 시험에 대한 규정을 담은 문서, 그리고 EMC 문서, 이렇게 총 3가지를 저희가 받아서 그 내용들을 분석하고 스페이스 그레이드가 어떻게 되는지를 다 확인하고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확인한 이후에 저희가 그 시스템 분석 내용을 확인하게 됩니다. 보시면 이제 전체 시스템 구성도이고요. 저희가 개발하는 부분들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능동부품들을 확인을 해서 지금 색깔이 칠해져 있는 부분이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부품들이고요. 이 부품들의 세부 스펙이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하고 버짓상의 이슈가 있는지 등을 내용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저희가 능동부품의 안쪽의 구성들을 결정하게 되고요. 인아웃 스펙들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파트 셀렉션을 하게 됩니다. 파트 셀렉션을 통해서 버짓 분석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예상하는 규격에다가 마진을 붙여서 이 정도 스펙이 나오는지를 실질적으로 사전에 분석을 하고 나서 파트들을 구해서 이제 시험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여기 들어가는 파트들은 트리플 파트 컨트롤을 받아야 되는 파트들이고요. 우주용으로 좀 구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 상용품이 아닌 정지궤도급의 부품들을 구해서 시험을 하게 됩니다. 네, 시험이 끝나게 되면 이제 개별 파트들에 대한 그러니까 파트를 구하고 나면 개별 파트에 대한 시험을 별도로 진행하게 되고요. 그래서 규격과 측정 결과들을 비교해서 버짓이 제대로 맞게 짜여졌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면 이런 파트들을 통해서 모듈 설계를 하게 됩니다. 지금 설계 내용이 빠졌는데 굉장히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설계를 하게 되고요.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EICD라든가 MICD 이런 것들을 확인하게 되고, 그게 끝나고 나면 저희가 열 구조 해석을 통해서 설계가 제대로 이루어졌고 열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구조적으로도 문제가 없는지를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사전을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실 병행하는 내용인데요. 저희가 공정인증을 통해서 실제로 QM급 이상 QM-FM을 제작할 때 저희가 제작하는 과정에 워크맨십이라든가 특수 공정들의 이슈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고요. 이 과정이 굉장히 단순해 보이지만 파트 셀렉션을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사실 파트 셀렉션은 파트의 사이즈, 그리고 외부의 도금 상태, 그리고 파트의 형태, 이런 것들을 가지고 결정을 하는데, 저희가 사용하는 그 GK3의 파트가 대략 종류만 따지면 한 200여 종 됩니다. 그리고 개수로 따지면 수천 개 정도가 되는데, 이 파트들을 다 분석을 해서 어떤 파트들을 가지고
검증을 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되고, 그리고 그 검증을 위해서 새로운 보드를 제작하고 이제 시험을 진행하게 됩니다. 뭐 서멀 백큐미라든가 진동, 충격 이런 시험들을 통해서 저희가 제작한 과정에서의 이슈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게 되고요. 저희가 시험은 이미 다 끝난 상황에서 분석 보고서를 지금 작성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이제 능동 부품을 제작하게 하고 나면 지금은 이제 EM을 지나서 QM을 상정한 건데요. QM을 만들고 나면 이 능동 부분품을 단위로 이렇게 저희가 열진공 시험 그리고 충격 시험, 뭐 진동 시험 이런 것들을 이제 외부 기관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시험을 통해서 이제 QM 인증을 받아야 되는 단계이고요. 이렇게 시험이 끝나고 나면은 최종 데이터 패키지를 이제 저희가 작성을 하게 되고, 제가 간략화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과정에서 분석해야 될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MECA도 있고, 그리고 PSA, 그러니까 파트 스트레스 테스트, 스트레스 어널리시스도 있고, 그리고 워스트 케이스 분석도 있고, 벤팅 분석 같은 것들도 존재를 합니다. 이런 것들을 모두 분석을 해서 이상이 없다라는 리포트를 저희가 진행해야 되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최종 보고서가 발행되게 됩니다. 굉장히 많이 간략화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좀 이슈가 될 만한 것들을 좀 추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최근에 이제 진행했던 위성화법 시스템의 LNA 구조 해석 부분이고요. 구조 해석을 위해서 저희가 LNA 형태는 그 GK3와 KPS가 좀 유사한 형태로 지금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약간 차이가 있긴 하지만 구조적으로 비슷하고요. 이유는 이미 만들었던 것을 활용하는 게 구조 해석 부분에서도 유리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그게 비용 절감에도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개발을 하고 있고, 먼저 이 제품을 가지고 저희 3D 모델링을 먼저 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FEA 모델을 또 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경계 조건들을 부여하게 됩니다. 저희가 그 실제로 어느 판넬에 붙는지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위성체의 어느 판넬에 붙는지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그 판넬에 붙는 조건에 따른 해석 조건들이 다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조건들을 보고 구조 해석을 진행하게 되고요. 그래서 뭐 준정적 해석, 그리고 모드 해석, 그리고 사인 해석, 사인파 해석 있고, 정연파 해석이 있고, 그리고 랜덤 해석, 그리고 충격 해석 이런 식으로 해석이 이루어지게 되고, 해석 결과가 MOS를 만족하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이제 최근에 끝냈던 KPS LNA의 열해석 부분이고요. 제가 열이 나는 파트들을 사전에 미리 파악을 해서 표시를 합니다. 여기에 이 파트가 발열을 하고 있고 발열량은 어느 정도고, 이 제품이 가지고 있는 패키지 그 내부에 열 저항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정보들을 다 이제 집어넣고 시뮬레이션을 진행하게 되고요. 사실 저희가 반도체 안쪽에, 패키지 안쪽의 반도체 구조까지 다 알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패키지까지를 발열 원으로 두고 해석을 한 다음에 제조사가 제공하는 열 저항 값을 가지고 최종 채널 온도를, 정션 온도죠, 그거를 산정하게 됩니다. 보시면 해석을 했고, 해석에 대한 각 파트들의 온도를 다 일일이 테이블화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테이블화된 온도를 가지고 RTH 값을 가지고서 이제 최종 정션 온도를 추출해서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구조가 좀 잘 안 보이실 건데, 구조가 이제 열이 바닥으로 전달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바닥 쪽에 히플럭스가 어떻게 되는지까지도 함께 분석을 해서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EM 때 진행했던 건데요. 저희가 사실 대강 판넬 어느 부분에 저희 능동 부분품이 붙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부분품이 붙었을 때 위성 본체를 통과해서 들어오는 라디에이션 영향들을 좀 분석하기 위해서 방사선 해석을 했고요. 시스테마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했고, 사실 저희가 직접 한 건 아니고 외주를 통해서 진행을 했고요. 모델링을 하고 위성 정보를 집어넣고 위성의 궤도 정보를 넣어야지 정확한 해석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넣고 해석을 했고, 그래프를 보시면 본체의 알루미늄 두께에 따른 방사 선량을 설명하고 있고요. 실제로 저희 제품, 이거는 이제 에로 모듈인데요.
에로 모듈의 이렇게 모델링을 통해서 이 표면에 얼마만큼의 방사선이 전달되는지를 해석을 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있는데 지금 제가 이렇게 그림으로만 표현을 했고요. 실질적으로는 데이터상으로는 한 4kRad에서 16kRad 사이에 값이 나오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정지궤도급이면 100kRad 이상의 부품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그 이유는 이제 저희가 최소한 들어오는 방사선 양이 50kRad에 이를 것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50kRad의 이제 2배인 디레이팅을 통해서 2배인 100kRad 이상의 파트를 쓰게 되어 있고요. 근데 실제 분석한 결과로는 20kRad 이하의 방사선량이 부품도 아니고 이 바디 케이스에 전달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마진이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어쩔 수가 없는 것이 이렇게 해석이 됐더라도 어떠한 변수에서 우주상에서 문제가 생기면 수리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바로 그 문제가 생기면 그 폐기가 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마진을 가지고 갈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좀 높게 선정되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저궤도 위성으로 가면 우리가 가역하고 관련된 부분이어서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않을까 같이 고민해 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공정인증 부분이고요. 저희가 공정인증을 위해서 선정한 파트들을 좀 나열해 놓은 것이고요. 여기 보시면 이런 솔더링, 기본적인 솔더링 공정을 포함하고 그리고 여기에 와이어링하고 레이싱하는 작업까지도 다 공정인증 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크기가 큰 파트들 이런 것들도 포함되어 있고요. 이미 다 시험은 끝났고 저희가 섹션을 통해서 분석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까지 분석한 내용으로는 솔더링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와 있고요. 사실 SMT를 쳐도 되는데 저희가 좀 더 고품질의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매뉴얼 솔더링을 통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랫부분은 이제 RF 파트들이고요. RF 파트들은 이제 솔더링도 사용하지만 다이 형태로 사용하는 부분들도 많이 있어서 다이 어태치 기술 그리고 와이어 본딩 기술들이 좀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를 저희가 특수공정이라고 부르는데 이 특수공정에 해당하는 부분도 공정인증을 통해서 문제가 없는지를 검사하고 있고 시험이 끝났습니다. 끝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분석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가 현재 이제 인증 모델 제작 기간인데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문서를 만들고 인증 모델을 제작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실제로 모델 하나에 대한 제작 플로우고요. 이런 플로우 과정의 킵과 밉을 통해서 검사를 받고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하고 있고요. 저희가 문서를 통해서 어떻게 제작할지에 대한 근거들을 다 마련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트의 보관 방법, 그리고 장비에 대한 장비 셀렉션하고 리스트업하고 그리고 어떻게 시험할지 그리고 저희가 개별적으로 EGSE를 따로 만들어서 전용 시험 장비를 구성한 상태로 시험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겐 햄트의 필요성인데요. 이거 사실 제가 작년에 발표했던 내용을 약간만 편집한 상황이고요. 이미 들으셨던 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주 산업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어떻게 비용을 줄이고 신뢰성을 높일까 이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는 바와 같이 세로축이 비용이고 오른쪽이 이제 신뢰성 부분인데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당연히 비용이 올라가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비용을 낮추게 되면 신뢰성이 낮아지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중간쯤에서 그 부품의 신뢰성과 비용을 결정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근데 앞서 여러분들이 말씀하셨지만 지금 월드스페이스에서 뉴스페이스로 가는 과정에 가장 걸림돌이 되는 부분이 이 비용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추면서 신뢰성의 손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아마 현재 우리 연구조합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저궤도도 했지만 이제 주로 현재는 정지 궤도를 하고 있어서 이게 타협이 되지 않는 영역에 있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실질적으로 앞으로 나아가야 될 우주산업에서는 저궤도 영역이 훨씬 더 넓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비용을 낮추면서 신뢰도를
신뢰도의 저하를 최소화할 수 있는 솔루션을 찾는 게 저희의 앞으로의 할 일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성 부품에서 왜 겐이 중요한지에 대한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이제 그 도식인데요. 이게 펠컨 9 발사체입니다. 요 위에 부분이 이제 페어링과 페어로 덮여 있는 부분이 이제 페이로드가 탑재되는 영역이고요. 여기에 얼마만큼의 부피와 무게를 가진 위성 또는 우주 구조물을 올리느냐에 따라서 비용이 결정이 되게 됩니다. 무거우면 당연히 비용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사이즈를 줄이고 무게를 낮추는 것이 중요하고요. 거기에 하나 더해서 우주 환경에서는 전력 생산이 매우 제한적입니다. 태양광을 통해서만 발전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얼마만큼의 저전력을 사용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고요. 그래서 이거를 통합해서 우리가 스왑이라고 부르고, 근래에 들어서는 스왑 C라고 해서 아마 저궤도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코스트까지 붙여서 이제 통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만족하면서 가격까지 낮추는 그런 조건들의 파트, 제조, 공정 그런 것들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저희 회사가 지금 다루고 있는 겐햄트가 이 조건들에 매우 부합하는 소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파워 덴시티가 높기 때문에 동일한 출력의 사이즈는 작고 무게도 가볍습니다. 칩이 작아지고 가볍기 때문에 그걸 이용한 모듈들도 사이즈가 작아지고 무게가 가벼워지게 되겠죠. 그리고 겐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 때문에 기본적으로 효율이 굉장히 높은 디바이스입니다. 그래서 전력 사용량도 줄일 수 있어서 사실상 우주에 사용되는 반도체 중에서 겐이 가지고 있는 가장 최대의 장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했던 건 아니고요. 해외에서 이제 발표한 논문들을 제가 찾아서 좀 분석을 해봤던 내용인데요. 앞서서 많은 분들이 우주 방사선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제가 좀 사용자 관점에서 이걸 어떻게 들여다볼까 이제 고민을 하다가 해석은 해석대로 말씀을 드리고 그 이후에 제가 생각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먼저 방사선을 시편을 떠서 굉장히 얇게 시편을 떠서 조사를 한 거고요. 이 논문을 찾아보시면 어떻게 시험했는지가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직 방향으로 방사선을 조사했습니다. 방사선으로 사용된 것은 저기 제가 헤비이온이라고 써놨는데 금이온을 사용을 했고요. 금이온이면 굉장히 중이온이죠. 중이온을 통해서 시험을 진행한 내용이고, 왜 중이온을 써서 시험을 했느냐, 사실은 SE를 보고 싶었던 거예요. 겐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산화막이 없기 때문에 TID는 크게 의미가 없거든요. 산화막을 통해서 일렉트론 홀 페어가 발생을 하는데, 물론 생길 수 있습니다. 굉장히 좁은 영역에서 생길 수는 있지만 그 영향이 미비하기 때문에 겐과 같은 화합물 반도체에서는 그 효과를 보는 게 크게 의미가 없다라는 게 이제 업계의 중론이고요. 그래서 그보다 더 중요한 게 SE이다. 그 중에서도 SE도 많은 걸 가지고 있죠. SEL이나 SEU 같은 경우는 디지털 칩들의 영향을 좀 많이 주는 것들이고요. 저희는 SEB를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SEB를 분석하기 위해서 금중이온을 사용을 했고요. 그래서 그렇게 조사한 내용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방향이 이쪽이 그 반도체의 탑 부분, 이쪽이 이제 서브스트레이트 부분으로 이어지고 있고요. 그때의 방사선 조사량에 따른 그 DPA 값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10배씩 올려서 시험을 했고요. 그랬을 때 이제 여기 보시면 이렇게 디스로케이션이 발생한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 소자가 동작하지 않는 정도까지 간 거는 아니고 이런 영향으로 인해서 정기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밑에를 보시면 게이트 전압에 따라서 핀치오프가 바뀐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조사량이 적을 때에도 이미 핀치오프가 많이 이동을 해서 전류가 흐르지 않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마찬가지 내용을 드레인 사이드에서 본 거고요. 정상적인 상황에서 흐르던 전류가 핀치오프가 많이 이동을 했기 때문에 더 적은 전류로 보여지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험은 오프 스테이트에서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사실 오프 스테이트일 때가 가장 전개가 큰 조건입니다. 그래서 이 조건에서 보는 것이 워스트 케이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쪽을 보시면 실제로 조사한 이후에
반도체의 계면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이제 보는 것들이고요. 이쪽이 이제 알갱갱 경계면이고, 그리고 이게 게이트 영역의 아랫부분에 이제 디스로케이션들이 생긴 것들을 볼 수 있고, 이게 경계면이고요. 경계면에 이제 딜라미네이션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헤비이온에 의해서 특성이 바뀌는 부분은 확인이 됐고요. 실질적으로 번아웃돼서 동작하지 않는 형태까지의 보고는 제가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 시험을 해보고 싶은데, 아쉬운 점은 국내에 중이온 조사를 할 수 있는 시험 시설이 없어요. 해외로 나가야 되고, 이런 부분을 일부 지금 오신 QRT에서 서비스를 하시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루빨리 저희 나라에도 중이온 가속기가 생겨서 이런 시험들을 다각도로 해서 저희가 결과들을 많이 축적해야 우주 산업에 저희가 부품을 만들어서 공급하는 게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해외를 통해서 계속 연구 활동을 해야겠죠. 다음은 이제 겐-엠트의 우수성인데, 앞서서 많이 설명해 주셔서 이제 간략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겐은 일단 효율이 굉장히 좋은 소자이고요. 기본적으로 에너지 밴드 갭이 높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브레이크다운도 높고, 그런 점들 때문에 파워 덴시티도 높일 수 있고,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고신뢰성 소자이고요. 기본적으로 서브스트레이트로 저희가 실리콘 카바이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열 전도도가 굉장히 좋고, 그로 인해서 신뢰성이 올라가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고, 칩이 작아졌기 때문에 페로스틱 밸류들이 작습니다. 그래서 고주파수에서 활용할 수 있는 소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겐을 가지고 우주에서 지금은 많은 부분들이 전력 반도체 쪽으로의 겐 또는 SiC들을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RF 파트에서도 겐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굉장히 많다라는 부분들을 좀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성용 겐-햄트 적용 기술인데요. 사실 저희가 팹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팹리스이고, 제가 MMIC를 맡고 있지만 대부분은 해외에서 파운드리를 받고 있고, 최근에 애트리에서 PDK를 오픈하셨기 때문에 저희도 관심을 가지고 한번 설계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국내에서 이제 좀 상용화할 만한 파운드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곳은 현재까지는 없었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저희 회사는 선행 연구라도 우리가 진행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선행 연구들을, 많은 연구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버퍼 프리 형태의 그 웨이퍼를 통해서 많은 특성 개선들을 이뤄낼 수 있는 그런 에피들을 개발하고, 그걸 통해서 또 공정 개발까지 진행하는 그런 업무들을 진행하고 있고요. 결국 문제를 일으키는 게 뭐 패시베이션이나 그리고 에피 구조에 따른 이제 트래핑 이슈들이 있을 거고요. 뭐 버퍼 트랩도 있고 서피스 트랩도 있을 텐데, 이런 트랩들로 인해서 결국 커런트 컬랩스 현상도 일어나게 되고, 브레이크다운도 낮아지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사실 우주용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디바이스가 낼 수 있는 최대 퍼포먼스를 쓸 수 없다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디레이팅 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룰을 지키면서 하게 되면 소자에 갖고 있는 성능보다 낮게 써야 되는데, 그러려면 단위 그 파워 덴시티가 높은 디바이스의 장점을 다 살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결하려면 이제 브레이크다운도 높이게 되고, 높이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 공정 기술과 에피 기술 개발을 통해서 해결해 보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옆에 쓴 거는 이제 업스크린 기술인데요. 저희가 대부분의 그 위성 제작하시는 분들은 그냥 해외에서 사오는 걸 선호하십니다. 그런데 저희는 어쨌든 부품 회사고 위성 사업에 뛰어들었기 때문에 업스크린 기술도 저희가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일부 부품 인증을 통해서 저희가 패키징한 제품들에 대한 시험들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저희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저희가 스크린한 제품을 판매하는 걸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관련 기술들을 계속 업그레이드 해 나가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서두 없이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RFHIC가 통신으로 시작했지만
통신 부품으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우주 산업에 앞장서서 나가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작은 사업이라도 저희를 찾아주신다면 국내 산업 발전에 이발지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항공우주연구원 김태효라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그 쉴드 해석에 대한 얘기를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도 이제 위성체에 대한 쉴드 해석을 해서 시료 두께를 이제 부품별로 다 드리고 있는데, 혹시 부품 해석을 하실 때 직접 이제 위성체를 다 모델링을 하셔서 시뮬레이션을 하셨는지, 아니면 혹시 저희 값을 이용해서 하셨는지 좀 여쭤보고 싶고, 혹시 만약에 직접 모델링을 다 하셨다면 그 연료가 무엇인지 먼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만 더 여쭤보면, 겐 소자가 번아웃이 따로 발견되지 않았다고 하셨는데, 그러면은 겐 소자는 다른 RF 소자들에 비해서 좀 헤비 아이온에 대해서 강인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인지까지 두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방사선 해석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접 하지는 않았고요. 사실 이 자리에 계십니다. 계신 분이 작업을 해주셨고, 우연치 않게 그 시스템 해석까지 같이 맡으셨어요, 그분이. 그래서 정보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해석이 가능했고요. 그 과정에서 저희한테 오는 방사선량까지를 분석을 해주신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SEB를 통해서 괜히 번아웃되지 않았다라는 표현을 들었는데, 사실 금이원을 통해서 45dPA까지 이제 시험을 한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고, 그 상황에서 동작을 합니다. 다만 디그라데이션이 됐겠죠. 이 상황을 이제 동작을 했기 때문에 제가 파괴되지 않았다라고 표현을 드린 거고, 동작을 하지만 요구 규격을 넘어섰는지는 제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사용된 디바이스가 울프스피드의 6W 0.250정의 디바이스였고요. 이 디바이스는 사실 우주용으로 개발된 디바이스는 아니에요. 이 디바이스를 가지고 기본적인 상용품을 가지고 시험을 한 내용이고, 뭔가 더 사실 반도체 레벨에서 더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이 있죠. 패시비에이션을 강화하는 것만으로도 방사선 성능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는데, 그런 작업이 없는 상태에서 시험을 한 거라서 제가 시험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답변을 드리기 뭐하지만, 일단 일반적인 실리콘 디바이스에 비해서는 훨씬 강인하다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이 연구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지 그렇게 오래 안 됐어요. 아까 보여드린 논문도 2019년 논문이고요. 한 5년 이내의 논문이죠. 그래서 연구 활동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사실 실리콘의 베이스에 그 방사선 기준들이 다 세워진 거잖아요. 거기에 이제 화합물 반도체가 올라오면서 기준들을 좀 바꿔 나가야 되는데, 다들 필요성은 인지하고 있지만 정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는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험들을 통해서 새로운 기준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이우준입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저도 우주 쪽 반도체를 연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갈륨 나이트라이드가 햄트 구조 이전에도 메스펫 구조라든지 전력 반도체 분야에서 기존에 번아웃이 나는 걸 봤었거든요, 갈륨 나이트라이드에서. 그래서 좀 이 업무적인 부분을 좀 여쭤봐도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만드시는 우주용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RF 부품들이 우주용 부품이 아닐 텐데, 대부분은 그거를 중요한 시험을 다 하시고 제작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아까 제가 대표적으로 저희가 SSPA를 공급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SSPA에 들어가는 겐 소자는 저희가 디자인해서 해외 파운드리를 통해서 받은 디바이스를 사용합니다. 당연히 말씀하신 대로 우주 부품 인증 과정을 거쳐야 되겠죠. 그 과정을 이미 거의 끝났습니다. 이제 지금 거의 끝나서 그 결과를 좀 정리하고 있는 단계이고요. 이걸 이제 상위기관에 리포트를 하고, 결국은 카리에도 제공이 될 예정인 걸로 알고 있고요. 그를 통해서 인증된 제품으로 판정을 받고 사용하게 될 거고요. 잘 아시겠지만 겐 디바이스가 그 우주 인증을 받은 업체가 몇 군데 없어요. 근데 그 제품들은 저희가 사용하기는 또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울프스피드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데, 울프스피드의 스탠다드 제품이 아닌 저희가 특화한 저희가 디자인한 파운드리를 통해서 받은 디바이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이 사실 우주용은 아닌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시험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면 크게 문제되는 부분을 찾지 못했고,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SE 관련된 시험은 해외로 나가야 되는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 이외에 저희가 점검에 내려가서 TID는 시험한 이력이 있는데 크게 문제되는 사항은 아니었다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아직 못했어요. 저희는 아직 못했고 그 시험에 관해서는 관계기관과 지금 논의를 하고 있고요. 뭐 결국 이준서님이 하라고 하면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예, 예산이 없습니다. 예, 예산을 좀 보태 주시면 시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